저희 아이는 아직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이제 5학년에 그 교실에서 핸드폰 없는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가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죠. 시끄러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엄마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말을 한다는 건 엄마는 조절할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스몰빅 토크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여러 가지 방송, 강의,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말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신, 또 이번에 이 엄마의 말그릇이라는 신작으로 돌아오신 베스트셀러 작가 말마음연구소의 김윤나 소장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그릇 저자 김윤나예요. 저는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코칭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대화의 전문가신데 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소통 전문가인 소장님도 종종 애들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몇 학년일까요? 지금 5학년, 1학년 남아 둘 키우고 있어요. 쉽지 않으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두 아드님과의 대화에서 좀 막막하거나 어려웠던, 혹은 조금 말하고 나서 엄마로서 좀 후회했던 그런 경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매일이 막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의 걸 좀 떠올리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부릉부릉 하는 중이어서 이제 반항을 시작해요.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제 잔소리를 하면 네 이렇게 해요. 이 표정이 잘 담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예 맞아요. 그런 표정이나 태도를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성을 잃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보통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면 이제 아이도 감정적이 되고 반항되고 너 여기서 안 서요? 거기까지 저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실수에서 정말 배울 게 많거든요. 근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은 또 와요. 늘 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하죠. 그럼 저도 이제 멘트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날 또 어김없이 저희 아이가 네 또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잠깐만 와서 너도 그러고 싶지 않을 텐데 자꾸 엄마가 말하니까 짜증나지. 이게 이제 첫 마디가 딱 되면 그거 성공한 거예요. 너도 엄마한테 그러고 나면 좋지 않을 거야. 근데 너도 짜증나니까 하는 말일 거야. 근데 엄마가 너를 존중하듯이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가 말할 때 그 표정과 말은 하지 말아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애가 이제 좀 지도 싫지만 알잖아요. 5학년 정도 했으면. 알았어요. 이제 이러고 가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면 예스! 됐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되는 날도 있고 또 후퇴했다가도 또 다르게 해보고 그러고 있죠. 그럼 이제 뭐 오늘 상세하게 얘기 나누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대화의 어떤 좀 핵심, 본질이 뭘까요? 일단은 상대의 마음 하나 알아주고 내 얘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엄마한테 하는 게 그렇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하면 후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안 하고 싶을 거야. 너도 짜증나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건 그 아이가 말하지 않지만 그 아이의 이제 심정을 한번 알아주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이제 공감만 되고 가르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제 심정도 하나 말해야죠. 엄마는 너한테 이걸 원해. 이거 해줄 수 있겠어? 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요구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할 제 이렇게 이야기에 담겨야겠죠. 핵심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나 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 사실 대화 기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보나 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문제의 진짜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책 제목처럼 결국 진짜 본질은 소장님은 이제 말 그릇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내면 또 그릇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릇이라는 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면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말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여기라고도 하시고 여기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입은 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배운다는 건 요 출구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데 결국은 이 마음의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환경이 바뀌어야 승질이 나도 아이가 막 그렇게 말썽을 부려도 부모다운 좀 따뜻하고 어른다운 단단한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자신을 좀 돌보고 이해해서 그 대화를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 전 과정을 저는 이제 말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의 비유로 이제 한 거고요. 말그릇이 크고 단단한 엄마와 좀 작고 잘 깨지는 엄마가 어떤지를 조금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 말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물론 엄마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패턴 같은 게 있죠. 여태까지 살아온. 근데 공간이 워낙에 좀 넓다 보니까 빈자리가 좀 있죠.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타자인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좀 담아낼 수가 있죠. 나랑 생각은 다르고 내가 동의는 안 되고 기분도 나쁘고 승질도 나지만 그거를 잠깐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승질대로 말하면 안 되고 부모답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여러 번 이제 혼잣말들이 좀 필터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좀 버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먼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말그릇이 작다는 거는 이제 공간도 작은데 거기 안에 내 생각 뭐 이렇게 너는 자라야 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그럼 아이가 어떤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튕겨져 나가죠. 그거 아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때 혹은 기분이 상할 때 나도 모르게 툭 치고 나가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우리 모든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그냥 승질 안 날 땐 잘 하세요. 지금도. 예,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상황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아차려서 환경을 바꿀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김종원 작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단어를 골라서 쓰는 게 어른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뱉는 게 아니라 골라서 쓰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말그릇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소장님도 엄마로서 또 전문가로서 주변에 뭐 많은 어머님들 또 실제로 코칭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그릇이 큰 부모님들의 특징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정리해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아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첫 번째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불편한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하는 이제 패턴이 자리 잡잖아요.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친구 관계도 맺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강화되겠죠. 근데 그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안 먹히기 시작해요. 나는 내가 하던 패턴으로 자극이 왔을 때 반응했는데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향, 스타일대로 나오지 않을 때 쟤 왜 저러지? 쟤 이상하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극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패턴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패턴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화가 이제 실수했을 때 나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는 내 일상에서 좀 깨어 있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까 저희 아이가 빼빼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막 그 눈빛, 그 표정, 그 입꼬리 보면 진짜 승질 나거든요. 킹 받죠. 킹 받죠, 정말. 근데 이제 그 자극에만 몰두해 있으면 저 같은 전문가도 뭐 똑같아요. 하지만 깨어 있다는 건 내면의 스위치 하나를 탁 켜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잠깐만,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실수했었는데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모도 그렇게 키는 노력을 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비로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세팅이 준비되면 대화 기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사회에서 말 잘한다고 부모의 말을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생명에게 필요한 말은 진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의 언어도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좀 배우고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연습해 보면서 이거 되네 안 되네 이건 나한테 맞네 안 맞네 이런 실용적인 연습. 책에도 말의 대물림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대물림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대물림되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거 엄마한테 대물림된 것 같아 이럴 때는 좀 가볍게도 쓰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가 했던 말을 내가 막 따라하고 있을 때가 있죠. 저도 처음 엄마 1년차, 2년차 때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인데.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자꾸 그런 걸 찾아내시려고.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이가 2살 때였나 되게 어릴 때였어요. 첫째 아이가 엄마들의 그
그 로망은 이제 거실에 멋있는 책장을 쫙 구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나름 큰 지출을 해서 책을 쫙 이제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좋은 책장에 뭐 잘 지워지지 않는 매직펜으로 막 이렇게 그었거든요. 거액을 들였는데.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 거액을 들인 제가 잘못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확 피치를 높였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근데 그게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놀란 거거든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딱 질러놓고 나서는 이상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근데 이제 코칭에서는 조금 이걸 더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별 영향력이 없고 이제 뭐 어른답게 나답게 사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이제 엄마가 계셨는데 그 엄마는 굉장히 본인이 이제 난 자격이 없는 엄마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소극적이 된 거는 다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막 이런 온통 그런 마음으로 이제 코칭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엄마로부터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 엄마 아니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너 엄마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잘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노력을 알아달라는 아마 의미실 텐데, 근데 또 이분의 기질은 그런 걸 또 수용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아, 난 좀 부족해. 나는 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이제 자기 정체성, 자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엄마가 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아이가 내 맘 같지 않을 때 자꾸 자책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이거 대물림의 하나의 현상이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다르게 볼 거는 제가 만난 그 엄마는 그래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질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엄마가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랑 이제 싸우는 엄마도 있어요. 그래? 나 그럼 엄마 도움 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일찍 독립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리가 되지 못한 채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내 아이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너무 빨리, 너무 과하게. 그래서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 인생 혼자야. 이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야생 스타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보호나 케어까지도 그냥 독립의 영역으로 막 떠넘기는 엄마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우리 엄마하고 다르게 아이를 키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엄마에게 받은 대물림이 지금 내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건 동일하게 대물림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대물림 안 하려면 뭐 딱 한 가지만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대물림 안 하려면은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옷장 정리, 마음의 옷장 정리 같은 거 있죠. 왜 저도 이렇게 철철이 계절 되면 이렇게 옷장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잘 안 하고 이제 미뤄두고 그리고 어느 날 옷장 열면 다 쏟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불편하고 싫은 거는 옷장에 막 다 넣어둬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거 바쁘고 내가 해야 되는 일 하다면 그냥 닫아두잖아요. 그리고 이 옷장은 열고 싶지 않아요. 고통스럽죠. 그렇죠. 열어봤자 과거 얘기 뭐 이미 다 지난 얘기 해봤자 마음 아픈 얘기 슬픈 얘기 부모 원망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러면서 안 여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번은 여셔서 다 이제 양지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아, 이건 이랬어. 아, 이거는 우리 부모님도 부족했지. 그들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근데 난 이거는 너무 안쓰러웠다, 내가. 아, 나 진짜 대견하다. 여러 영역이 있겠죠. 용서의 영역, 이해의 영역, 공감의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실제 옷장하고는 달라서 딱 한 번에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 힘들어지고 갈등이 올라올 때는 아, 정리가 필요한 때인가? 네,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지면 좋겠고. 부모님들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책하기보다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말하게 했을까? 이 내면과 대화의 패턴 분석, 이거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께서 좀 말하고 나서 이제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명 실패한 대화,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배우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변화를 출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저는 그걸 이제 스윗 스팟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윗 스팟이
왜 우리 이제 이렇게 콘서트홀 같을 때 가장 음악이 잘 들리는 예, 가장 최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존을 스윗 스팟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이름인데 우리가 아이한테 말하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이제 실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저는 성장의 포인트가 있다. 스윗 스팟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삐죽빼죽 거릴 때 너 일로 와봐 이러면 이제 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순간이 바로 스윗 스팟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좋고 특히 두 가지를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지금의 이 실수나 실패가 나에 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민감하게 딱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이 실수는 나에 대한 어떤 걸 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이 꾸준히 하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폭발하는 엄마구나. 그래서 나에 관해서 뭘 알려주나? 이건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나는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주무시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노트를 열어서 전 지금도 그거 하거든요. 실수의 장면 분석하시면서 이거는 나에 대해서 뭘 알려주지?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말하지? 최근에 쓰신 실수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너무 많은데 최근에 그러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이면 이제 학업이 되게 많아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숙제를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수학에서 뭐가 막히면 이거 됐어 안 하면 그만이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민감하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아까 제가 스위스파 말했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를 뭘 알려주지? 나는 꾸준히 안 하고 금방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거에 민감한 엄마구나. 그걸 이제 알아차릴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그건 두 번째. 내가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획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말 나눴죠. 상대방 마음 하나 알아주지만 내 것도 말해야 된다고 했어요. 짜증날 수 있지. 짜증날 때는 문제 푸는 게 힘들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기 싫다고 늘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풀어보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계획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똑같은 일 또 벌어지면 그걸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하기 싫지. 그럴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먹히면 먹히나? 그리고 조금 더 해보고 또 이게 또 시나리오랑 다르게 풀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애가 더 심한 짜증을 낼 때는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럼 다시 버전을 바꿔보고. 결국 모든 말씀은 네 입장, 내 입장 또는 네 입장, 가르침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특히 그게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요. 지금 1학년짜리한테는 더 좀 다르죠. 버전이 좀 더 다르죠. 만약에 이제 요즘 1학년도 이렇게 숙제가 많거든요. 이렇게 한 칸에다가 5글자를 써야되는데 한 글자를 써놓고 막 하기 싫다고 몸을 베베 꼬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거 보기 되게 이제 어려운데 그러면 아이한테는 공감을 좀 더 많이 해주죠. 가르침의 말보다. 아이고 입이 뾰족 나왔네. 하기 싫어서 입이 부르퉁하게 나왔어. 근데 또 엄마 곁에서도 이렇게 앉아 있네. 이게 이제 5학년 버전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어릴 때는 소프트하게. 맞아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적인 경험을 충분히 더 알아주는 거예요. 아이도 그걸 잘 해내고 싶어요. 근데 지도 피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나 아이가 해내고 싶은 마음을 그냥 엄마가 말해줘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가 하기 싫으니까 포켓몬 캐릭터를 막 환하게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포켓몬 캐릭터는 이렇게 그렸네. 이게 네 마음이야. 이제 이렇게 좀 알아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숙제가 끝나고 엄마 나도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나도 한 번에 잘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말 반대로 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마음을 고백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화내지 말라, 혼내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말고 또 상황 개선에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거니까 좀 그거를 좀 이해를 꼭 하셨으면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화 안 내고 혼내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그릇의 측면에서 좀 이제 본질적인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대화의 기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을 세 가지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책에서 수용하는 말, 가르치는 말, 안전한 말. 그래서 요 말들은 좀 어떻게 전해져야 되고 좀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돼야 되는지 각각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수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존재와 행동을 좀 구분해서 바라봐주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잘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을 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너가 태어나길 진짜 잘했다.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근본적인 것은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과 존재를 분리해서 바라봐 주세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 힘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요.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는 주변에서 너 ADHD 아이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센터에서 심리상담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누가 막 권유할 정도로 굉장히 부산하고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저는 막 길바닥에서 한두 시간 대치하고 아이하고 막 정말 그랬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아마 제가 유난히 힘든 날이었을 거예요. 아이와 길바닥에서 한 시간 대치한 그런 날이었을 텐데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불을 꺼놓고 왜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그림자 놀이도 좀 하고 이러다가 자기 전에 제가 아이한테 수용하는 말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때로는 사람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엄마는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할 때는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돼. 이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5살 때 그 아이한테 했다는 거는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죠. 제가 그런 걸 알고 또 그걸 배운 사람이니까 심어주듯이 미리미리 좀 쟁여두려고 말한 거였는데 그 5살짜리 아이가요 이렇게 가만히 듣더니 저한테 엄마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안도하는 눈빛.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혼내겠어요 아이가. 아이와 만났을 때 나는 진짜 너가 좋다?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연습하는 게 저는 수용하는 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마리의 새라고 한다면 이 양날개를 훨훨 날려면 수용하는 말만 있어서는 아이가 날 수 없어요.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하거든요. 이 두 날개가 잘 움직여야 진짜 원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날아갈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사춘기 이전에는 사춘기 이후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잡아나가는 시기에는 특히 정성을 쏟으셔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아이가 무엇을 배울지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기준 있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 그런 핵심 내용 그것이 포함된 말을 저는 가르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 아이는 아직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이제 5학년에 그 교실에서 핸드폰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정말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와서 왜 나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가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죠. 시끄러워 이제 이럴 수도 있고 엄마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말을 한다는 건 엄마는 조절할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핸드폰 사자. 조절할 능력이 언제 준비될지는 우리가 좀 얘기해 봐야겠지.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가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해요. 다른 집은 다 있는데. 그럼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엄마의 기준. 설명. 그렇죠. 조절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기준.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문장으로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배울 수. 게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단답이나 어떤 부모님의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설명하고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여야 된다. 네. 그럼 안전한 말은 마지막으로 어떤 건가요? 가족 간에는 경계선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은 어디까지가 이제 서로 선을 그어야 되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먼 경계선도 있죠. 그래서 가족인데 대면하고 근데 이제 너무 융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그러기 되게 쉽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안전한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게 안전한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가 만약에 학교 다녀와서요.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 5개 틀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오, 5개나 틀렸어. 그럴 수도 있죠. 잘했네. 잘했네. 아니 나가. 나가세요. 문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 기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왕년에 수학 잘하는 엄마. 그러면 엄마가 어떨까요? 뭐? 5개? 이제 이게 되게 힘든 점수고 수학을 너무 막 못하는 엄마. 야, 그래도 야, 너 5개는 빼고 다 맞은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기준은 다 엄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한 거리, 적당한 거리감에 있는 엄마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수학 시험 누구의 문제냐면 애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너는 그 점수가 어떤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애가 받아들이는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아이도 나름대로 다르거든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응이 되게 그럴 수 있죠. 그게 잘했다고? 지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만족했잖아요. 그래, 네가 안심해서 다행이다. 근데 엄마는 이 점수는 이거 조금 아쉬운데 너는 어땠어? 아쉬운 문제는 없었어?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것이 안전한 대화라는 거죠. 엄마가 이미 정해놓고 이건 맞다 틀리다 주는 대화가 아니라 그건 너무 이제 붙어있는 대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엄마의 말그릇 저자 김윤아 소장님을 모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하고 또 공감이 되는 아마 본인이 정말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 책 통해서 독자분들께 좀 어떤 메시지와 구체적인 지혜들이 남았으면 하시는지 더불어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힘이 되는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아까 제 실수도 자꾸 물어보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실수할 때 본인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멘탈 아직 유약하거든요. 우리 아직 미성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용서해서 후회할 시간에 아이들하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들한테만 늘 드리는 거지만 아이들에게만 뭐 칭찬과 성취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부모님들에게 더 필요한 걸 수도 있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께 지혜와 함께 또 응원과 이런 일종의 성취감이 함께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 작가 김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